잠시 1860년 지구를 내려다보는 외계인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향후 200년 동안 어떤 문명이 이 행성을 지배할지를 두고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을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죠. 문화와 군사의 거인, 프랑스도 봅니다. 잠자는 거인, 러시아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봅니다. 뭐가 보이나요? 아마 분열된 농업 후진국이 보일 겁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있죠. 국가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화폐는 엉망이고 군사력은 프로이센에 비하면 장난 수준입니다. 만약 당신이 1860년에 미국에 돈을 걸었다면 외계인 도박사는 당신 면전에 대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딱 85년만 건너뛰어 보죠. 1945년입니다. 유럽은 연기 자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빵을 사기 위해 보석을 팔아치우고 있죠. 일본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즉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쥐고 있죠. 다른 모든 나라의 해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고등학교 역사책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치트키 같은 지리적 조건, 무자비한 전쟁, 부당이득, 조작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유치원 선생님처럼 보이게 할 정도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얽혀 있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지금부터 미국 제국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1부 지리적 치트키 혹은 문명 게임을 쉬운 모드로 플레이하는 법.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우주적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은행이나 폭탄, 정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땅과 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명이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전략 게임을 해보셨다면 시작 위치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도상에서 가장 밸런스가 붕괴된 사기적인 위치에서 시작했죠. 바로 해자입니다. 먼저 방어력을 보세요. 미국은 오른쪽으로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는 이걸 해자라고 부르죠. 거대한 3,000마일, 약 4,800km. 너비의 장덕 덕분에 미 본토에 대한 지상 침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평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며 천년을 보내는 동안 미국은 GDP의 50%를 성벽 쌓는 데 쓰지 않고도 거의 완벽한 안전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바로 미시시피강 유역입니다. 이건 그냥 강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연속적인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망이죠. 바지선을 띄울 수 있는 수로의 길이만 무려 14,650마일, 약 23,500km에 달합니다. 목심광 중셉천 지금 500km래. 피몸10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물로 물건을 옮기는 건 싸거든요. 엄청나게 쌉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배로 화물을 옮기는 비용은 트럭의 10분의 1, 철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인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 이것은 빈곤과 부를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농부는 옥수수를 강에 띄워 뉴올리언스로 보내고 단돈 몇 푼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죠. 반면 러시아나 브라질의 농부는 작물을 산 넘고 험한 지형을 통해 운반해야 했기에 항구에 도착할 때쯤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 시스템은 내부적인 자본 잉여를 만들어냈고 미국이 전 세계와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문제입니다. 미국 중서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게 연결된 고품질 경작지입니다. 하지만 식량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막대한 양의 석탄, 철, 석유, 천연가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 전 세계의 절반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했던 대영 제국이나 석유와 고물을 얻으려 중국을 침략해야 했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뒷마다당에 모든 걸 갖추고 있었죠. 생존을 위해 제국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상자 안에 다 들어있는 제국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겠네요.
이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원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잔혹한 축출과 1846년 멕시코와의 정복 전쟁을 통해 확보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모력을 통해 대륙의 알짜배기 땅을 효과적으로 강탈했습니다. 1900년까지 미국은 지정학 전략가들이 말하는 소위 전략적 종심을 달성했습니다. 끝없는 식량, 끝없는 연료, 난공불락의 국경, 그리고 공짜나 다름없는 운송수단까지. 유럽이 좁아터진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칼부림을 벌일 때 미국은 금으로 지은 요새에 앉아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자원을 갖는 것과 그것을 세계 패권으로 바꾸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맙소사 유럽이 그 위기를 제대로 배달해 줍니다. 2부 죽음의 상인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거대한 전환. 보통 우리가 1차 대전 이야기를 들을 땐 참호전, 겨자가스, 프란츠 페르디난트 암살 같은 걸 듣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을 이해하고 싶다면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14년 이전까지 미국은 사실 채무국이었습니다. 채무국이었죠. 즉 미국 기업과 정부가 유럽 투자자들, 주로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사실상 런던 금융가의 작은 지점 수준에 불과했죠. 그러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자가, 그것도 아주 많은 물자가 필요했죠. 총알, 포탄, 소총, 밀, 면화, 그리고 철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공장들을 서로 폭파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직접 생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대유럽 수출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했죠. 이것 좀 보세요. 1914년 미국의 수출액은 약 2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16년에는 그 숫자가 57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듀폰 같은 기업들, 그 화학회사 맞아요. 이들은 절대적인 거물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듀폰은 연합군이 사용한 화약의 40%를 생산했죠. 그들의 주가는 전쟁 기간 동안 355%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초강대국이 되는 메커니즘은 여기서부터 작동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금방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미국산 포탄을 사느라 가진 금을 몽땅 써버렸거든요. 자, 빈털터리가 됐는데 전쟁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빌려야죠. 누구한테요? 바로 JP 모건입니다. 모건 가문은 미국 내 대영 제국의 유일한 구매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은행들의 거대 연합을 조직해서 연합군에게 수십억 달러를 빌려주었죠. 1918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이 미국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약 100억 달러나 됐는데 이는 경제 규모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뉴욕이 런던을 제치고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잠깐, 미국도 참전하지 않았나? 네, 했지만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죠.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917년까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거든요.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럽 열강들이 3년 동안 서로 두들겨 패면서 체력 깎아먹고 탄약 낭비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동안 미국은 덤불 속에 숨어서 아이템 상자 털고 방어구 업그레이드하고 싸우는 애들한테 체력 물약을 500%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마침내 미국이 1917년 윙 위에 올라갔을 때는 쌩쌩하고 돈 많고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된 상태였죠. 이렇게 유럽의 부가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광란의 20년대가 시작된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 같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영국과 프랑스 재무부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익으로 충당된 셈이죠.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채권국이 되었지만 리더로서 행동하는 건 거부했거든요. 전쟁 빚은 전액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관세 장벽은 높게 쌓아버렸죠. 세금 때문에 유럽이 미국의 물건을 팔아 빚 갚을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실책은 대공황을 불러왔고 결국 히틀러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힘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은 이미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었고 패권의 횃불은 워싱턴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 군사적 초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군 병력은 포르투갈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정말 작았죠. 진정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또 한 번의 대재앙이 필요했는데 역사는 그중 가장 거대한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경제 붕괴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역사를 배우는 게 최고의 헤지 펀드니까요. 셋. 민주주의의 병기고 그리고 산업 폭발. 제1차 세계대전이 워밍업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이건 미국이 단순히 부유한 나라를 넘어 신계의 존재가 된 순간이었죠. 바야흐로 1941년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했고 일본은 태평양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공황의 숙취를 털어내느라 잠에 취해 있었죠. 그러다 진주만 공습이 터집니다. 그 뒤에 이어진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산업 잠재력의 폭발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진짜 그려보셔야 해요. 현실감이 없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연간 항공기 5만 대 생산을 요구했죠. 참모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미국은 연간 9만 6천 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죠. 차를 만들던 포드 자동차는 윌런 런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 길이가 1마일이나 됐습니다. 전성기에는 63분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를 한 대씩 찍어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드 오피스 두 편 보는 시간에 포드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비행 요새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항공기 30만 대, 탱크 8만 6천 대, 기관총 260만 정을 생산했습니다. 제1차 대전 때처럼 미국은 연합군인 영국, 소련, 중국에 엄청난 양의 장비를 랜드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했죠. 우리는 500억 달러어치의 물자를 보냈는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소련에만 지프와 트럭 40만 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 스탈린도 나중에 분명히 인정했죠. 미국 기계가 없었다면 소련은 전쟁에서 졌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 냉소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랜드리스는 결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협상의 지렛대, 즉 레버리지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물자를 공급하면서 연합국의 모든 전쟁 수행 능력을 미국 공장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미국 공장들이 24시간 내내 쉼없이 돌아가며 엄청난 효율을 뽐내는 동안 다른 나라의 공장들은 폭격을 맞아 잿더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산업 기반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홀라당 불타버렸죠. 영국 산업계는 파산하고 폭격당했습니다. 소련의 산업 기반은 침략으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1945년 포연이 거쳤을 때 미국은 본토가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은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60%를 담당했죠. 그리고 미국은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평평하게 다져졌고 미국은 건설회사이자 은행 그리고 경찰 역할을 혼자서 도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은 영원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계 경제판을 조작해야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뉴햄프셔의 작고 지루한 어느 호텔로 이어집니다. 넷, 달러의 함정, 브레튼 우즈와 무한돈 복사 버그. 병사들이 여전히 노르망디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은행가들은 브레튼 우즈라는 뉴햄프셔의 고급 호텔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때는 1944년이었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먼지가 가라앉은 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44개국 대표를 이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 과시였죠. 영국은 자신들의 지적 거물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를 보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였죠. 그는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는 방코르라는 공정한 세계 화폐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해리 덱스터라는 인물을 보냈습니다. 화이트는 케인스를 보며 딱 잘라 말했죠. 존, 참 귀여운 아이디어네. 하지만 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미 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파운드, 프랑, 리라 등 전 세계의 다른 모든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미 달러가 공식적인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프랑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고 싶어도 프랑화로는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프랑화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원한 건 달러였습니다. 이건 미국에게 과도한 특권을 쥐어주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초록색 종이 조각을 찍어내서 진짜 물건들, 즉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를 전 세계에서 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 뒤에야 그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카지노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자기 칩을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인 상황과 같은 거죠.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들은 두 개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기구들은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하게 만들고 서유럽이 미국의 대출에 계속 중독되어 있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재정적으로 워싱턴의 코가 꿰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잿더미 상태였죠. 잿더미 위에서는 포드 자동차나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없잖아요. 5. 마셜 플랜, 충성심, 구매하기. 1947년 유럽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 뿌리를 캐먹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절망 속에서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였죠. 스탈린과 소련은 서유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라, 저 친구들 돈도 없고 잔뜩 화가 났네? 혁명 일으키기 딱 좋은 때야.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겁했죠. 유럽이 공산화되면 미국은 가장 큰 수출 시장과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이때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셜 플랜을 제안했죠. 미국은 서유럽의 도시와 공장 재건 자금으로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5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없었을까요? 언제나 함정은 있는 법이죠. 역사책들은 이걸 위대한 자선 행위로 포장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건 헬리콥터에서 뿌린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꼬리표가 붙은 돈이었죠.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반드시 미국산 물건을 사는데 써야 했습니다. 그건 미국 경제를 위한 기막힌 자금 세탁 구조나 다름없었죠.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 돈을 프랑스에 주죠. 그럼 프랑스는 그 돈으로 미국 기업의 트랙터를 삽니다. 결국 돈은 다시 미국 기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대외 원조로 위장한 제너럴 모터스와 US 스틸을 위한 경기 부양 보너스였던 셈이죠. 더 중요한 건 그걸로 충성심을 샀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 대가로 서유럽 국가들은 무역 정책을 미국에 맞추고 자국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동서양의 분열은 고착화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쾅 닫혔고 미국은 서쪽 절반을 차지했죠. 참, 미 제국에 대한 이 해부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동화 같은 이야기보다 냉정한 진실을 선호한다는 걸 알고리즘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6. 군산 복합체, 영원한 전쟁. 자, 나치는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세계 평화가 왔을까요? 천만에요. 미국에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제는 전쟁 생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탱크와 폭격기 생산을 중단한다면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죠. 공장을 계속 돌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소련은 완벽한 악당이 되어주었죠. 1950년 NSC-68이라는 비밀 정부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이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것이 바로 영구 전쟁 경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자급자족 순환고리가 만들어졌죠. 군부는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고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보잉, 레이시오는 수익성 높은 계약을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자기 지역구의 일자리를 원하죠. 그래서 방위 산업체는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고 정치인은 군대에 자금을 대며 군대는 방위산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납세자를 제외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통제불능이었는지 1961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성 장군이자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퇴임 연설을 통해 국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군산 복합체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놈은 단지 먹기 위해 전쟁을 찾아다닐 겁니다 라고 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괴물이 사실 현대 세계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소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연구 개발, 즉 R&D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핵전쟁 중에 통신이 필요하다고요? 인터넷의 시초인 아파넷이 나왔죠.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고요? GPS가 탄생했습니다. 더 작은 유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요? 마이크로칩이 개발됐죠. 더 가벼운 항공기 소재, 제트 엔진, 그리고 첨단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차고에 있던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국방부의 거액 계약에서 시작됐죠. 여러분의 아이폰이 존재하는 건 미국이 모스크바가 워싱턴을 날려버리기 전에 모스크바를 더 효율적으로 날려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무력으로 세계를 제압한 게 아니라 군사 예산을 거대한 숨은 산업 정책으로 활용해 기술 혁신으로 세계를 압도하며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황금기의 황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었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고 달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다시 바꿔야 했죠. 이번 목표는 유럽이 아니라 중동이었습니다. 7번째, 페트로달러 체제로의 전환, 궁극적인 판업기. 1971년에서 74년 사이의 일입니다. 아까 미국 달러가 금으로 보증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971년이 되자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려고 찍어내는 돈을 보고는 너희들 금고에 이 돈을 다 바꿔줄 만한 금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달러를 실제 금괴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죠. 미국의 금 보유량은 마치 플러그가 뽑힌 욕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파산할 판이었죠.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지? 이제 금은 안 줘.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였습니다. 그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미국 달러는 오직 신용과 믿음으로만 지탱되는 불안 지폐가 되었습니다. 달러 가치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죠. 초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닻이 필요했죠. 돈이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금보다 더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1974년 미국은 윌리엄 사이먼 재무장관을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최고 수준의 깡패 같은 수법이었죠. 거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사우드 왕가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F-15 전투기와 탱크를 팔고 너희 유전을 영원히 지켜줄게.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 판매 가격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매겨야 해. 또한 사우디는 남는 석유 수익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돈을 다시 빌려주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의 탄생입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물리법칙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오펙의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를 따랐죠. 만약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고 석유가 필요하다면 먼저 미국 달러를 사야 합니다. 브라질 사람이라도 석유가 필요하면 미국 달러부터 사야 하죠.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끊임없는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며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사들여도 달러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불을 밝히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무역 수지를 걱정해야 할 때 미국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수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은행과 주유소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8번째, 소프트 파워, 무기화된 청바지입니다. 은행가들이 석유를 장악하는 동안 미국은 소련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풀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MTV였죠. 정치학자 조셉 나이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하드 파워가 총을 들이대며 원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더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더 나은 한동안 로켓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들의 삶은 비참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빵을 배급받으려 선 긴 줄, 형편없는 신발 같은 것들 말이죠. 반면 미국은 베이워치, 코카콜라, 리바이스, 락큰롤 같은 이미지를 철의 장막 너머로 쏘아대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리바이스 501 청바지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시 청바지 수입은 불법이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미제 청바지 한 벌이 한 달치 월급과 맞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입는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멋지고 마치 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CIA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미국 재즈 음악가들과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의 유럽 투어 자금을 댔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지 좀 봐.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뭘 그리라고 시키지만 여기선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1990년 모스크바의 첫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섰죠. 단지 빅맥 하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화를 수출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어느 나라에 발을 딛기도 전에 그곳 아이들은 이미 마블 영화를 보고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듣고 아이폰을 쓰고 있죠. 자국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 문화에 중독되어 있으면 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을 미워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멋짐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복했죠. 9번째, 기술 독점과 디지털 제국, 1990년대의 산물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갔을 뿐이죠. 아까 제가 군대가 인터넷을 발명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글쎄, 90년대 군은 이걸 민간 부문에 넘겨줬고 미국은 남들이 오를 언덕이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디지털 고지를 선점해버렸습니다. 바로 플랫폼 경제죠. 오늘날의 인터넷을 보세요. 주인이 누군가요? 검색은 구글, 미국 겁니다. 소셜미디어인 메타와 페이스북, 미국 거죠. 비즈니스 운영 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겁니다. 스마트폰은 애플, 미국 거죠. 클라우드 인플라인 아마존 AWS, 역시 미국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의 기반 시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독일 스타트업이라면 아마존 서버 위에서 돌아갈 테고 여러분이 브라질 인플루언서라면 인스타그램 속에서 살아가겠죠. 이건 미국에게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수준의 정보 우위를 제공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들은 기술적으로 이 거대 플랫폼을 통해 흐르는 데이터에 뒷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알리바바와 위챗을 앞세워 만리 방화벽이라는 그들만의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사실상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1974년 때처럼 미국이 그 파이프라인을 장악하고 있죠. 10번째, 거대한 둥괴, 부채, 그리고 도전들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이 조작된 패를 들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땅도 있고 돈 찍어내는 기계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인터넷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카드로 쌓은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지리적 이점이나 항공모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협 하나, 부채의 소용돌이입니다. 아까 말했던 무한자금 버그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그 무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가 넘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정부는 국방 예산 전체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국을 지키는 군대보다 어제 쓴 신용카드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상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그 빚은 자폭용 조끼가 될 겁니다. 위협 둘,
달러의 무기화와 제재의 역효과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준비금을 동결해버린 거죠.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건 금융 핵무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같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한 거죠. 와,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화나면 하루아침에 우리 돈을 삭제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 공포가 탈달러화 흐름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지금 브릭스 그 부상을 목격하고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요. 20엔 브릭스 본대화 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중국 위안화로 파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페트로 위안화가 현실이 된다면 페트로 달러는 죽게 되고 그와 함께 돈을 싸게 찍어내는 미국의 특권도 사라질 겁니다. 위협 셋, 내부의 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협은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워싱턴에 있죠. 미국의 내부 양극화는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했던 남북 전쟁 이후로 보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초강대국은 외부의 적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 절반이 선장이 싫다고 배를 침몰시키려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죠. 마지막 생각입니다. 위태로운 거인. 자, 미국은 어떻게 초강대국이요? 그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였죠. 첫째, 지리적 조건. 지구상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기후.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불타오를 때 불을 쌓았죠. 셋째, 전략. 바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을 짠 겁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와 페트로달러, 그리고 군사력을 활용한 혁신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게임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예 카지노를 사들이고 규칙을 만들고 기도까지 고용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잔혹한 법칙이 있죠.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거라 믿었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미국은 지난 80년간 명실상부한 최강자로 군림하며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죠.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나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미국이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닐 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향후 10년간 닥쳐올 지정학적 지각 변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인공지능 혁명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애 안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 시스템은 대마불사, 즉 망하기엔 너무 거대한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복 같지 않은 댓글은 제가 다 읽어봅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듯 좋아요 버튼을 박살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심층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